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30년을 참았는데 이제는 정말 못하겠어요. 시누이들은 명절에 친정에 오는데 저는 왜 한 번도 못 갔습니까? 안녕하세요. 인생이 단감처럼 익어가는 단감 라디오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제 나이 올해 65입니다. 남들 보기엔 평범한 할머니죠. 손주들 돌보고 남편이랑 조용히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명절만 다가오면 지금도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3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왜 이럴까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나 봐요.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면 그때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꼭 하고 싶었어요. 혹시 저처럼 아직도 명절이 두렵고 슬픈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요. 24살 시집간 날. 1985년 4월. 그날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었죠. 저는 결혼식 당일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친정집 화장실이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그 익숙한 공간.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늘부터는 이 집 사람이 아니구나. 언니, 빨리 가야 해. 동생 목소리였어요. 거실로 나가니 큰 동생과 둘째 동생이 서 있었어요. 두 동생 모두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언니, 시집 가지 마. 둘째가 제 옷을 붙잡으며 울먹였어요. 우리 언니 왜 시집 가? 그냥 우리랑 계속 살면 안 돼? 큰 동생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언니 시집살이 힘들면 바로 집으로 와. 알았지? 우리가 다 있잖아.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이별이 아쉬워서 하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친정 엄마가 안방에서 나오셨어요. 엄마는 이미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새벽부터 오셨나 봐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손이 차갑게 떨리고 계셨죠. 얘야. 엄마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냥 제 손만 꼭 쥐고 계셨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나 행복하게 잘 살게요.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얘야, 엄마가 해줄 말이 있어. 제 두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시집살이가 힘들 거야. 엄마, 요즘 시대에 시집살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냐가 중요하지.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는 내가 시집 안 갔으면 좋겠어. 솔직히. 엄마, 근데 이미 다 정해진 일이고 하객들도 다 왔고. 엄마가 이기적인 거 알아. 근데 얘야, 엄마 말 꼭 기억해. 엄마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씀하셨어요. 힘들면 참지 마. 엄마한테 전화해. 당장 달려갈게. 알았지? 네, 엄마.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시집에서 뭐라고 해도 너는 우리 소중한 딸이야. 그것만 기억해. 그때는 엄마가 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엄마 세대랑 우리 세대는 다른데 엄마는 왜 저렇게까지 걱정하시지? 예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운전하시면서 백미러로 저를 보셨어요. 딸, 네 아빠, 행복해야 한다. 그 짧은 말씀 뒤에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빠는 평생 절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었어요. 친구처럼 대해주셨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셨어요. 무시하는 놈 있으면 아빠한테 바로 전화해.
내가 직접 가서 아빠 괜찮아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시댁분들도 좋으셨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백미러로 계속 저를 보셨죠. 마치 제 얼굴을 기억에 새기려는 것처럼. 예식은 꿈같이 지나갔어요. 하얀 드레스, 단상, 주례 선생님의 말씀, 축가, 박수 소리. 전부 다 희미했어요. 다만 한 가지만 선명하게 기억나요.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제가 아빠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데 객석에 앉아 계신 친정 엄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계셨어요. 엄마 옆에 앉은 동생들도 울고 있었고요. 피로연이 끝나고 친정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였어요. 엄마가 저를 끌어안으며 귓속말로 그러셨어요. 얘야, 잊지 마. 힘들면 바로 전화해. 엄마가 데리러 갈게. 엄마, 왜 자꾸 그러세요? 저 잘 살 수 있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꼭 안고 계셨죠. 동생들도 와서 저를 안았어요. 언니, 전화 자주 해. 언니 사랑해.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셨어요. 우리 딸 힘내라. 그리고는 돌아서셨어요. 뒷모습이 굽어 보였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반듯하신 분인데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왔어요. 그때만 해도 좋았어요. 남편이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여보, 힘들지? 좀 쉬어. 이거 먹어봐. 맛있어. 우리 결혼해서 진짜 행복하다. 저도 행복했어요. 그때는요. 역시 결혼은 잘한 거야. 엄마가 괜히 걱정하신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시댁으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왔어. 그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신혼여행 떠날 때랑은 달랐어요. 그때는 그래도 잘 다녀와라 하셨거든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저를 보시더니 깡 말라서 어디 첫마디가 그거였어요. 일은 할 수 있겠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봐야 알겠지.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남편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들 짐 들고 와. 새댁은 부엌으로 와. 네, 지금요?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 말고 언제? 며느리는 시댁 오면 제일 먼저 부엌을 봐야지. 그것도 몰라?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그냥 저는 부엌으로 따라갔어요. 시어머니는 부엌 구석구석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여기가 냄비 두는 곳, 여기가 그릇 있는 곳, 여기가 조미료 있는 곳. 다 외워. 네, 어머니. 밥은 매일 아침 6시 반까지 차려야 해. 시아버지 7시에 식사하시거든. 네, 설거지는 바로바로 해. 싱크대에 그릇 쌓아두는 거 못 봐. 네, 빨래는 매일 해. 마당에 빨래 넣는 데 있으니까. 네. 쉬지 않고 지시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집살이가 뭔지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배우는 거야. 이 집 며느리가 되는 법을. 그 말을 하실 때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과 단둘이 있게 됐을 때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니가 왜 저렇게 차갑게 대하시지? 남편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차갑게? 그냥 원래 그러셔. 익숙해지면 괜찮아. 근데 좀 여보, 우리 어머니 성격이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나쁜 분은 아니야. 적응하면 돼. 적응. 그 단어가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낯선 방, 낯선 침대, 낯선 집. 그리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엄마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친정집 제 방에서 엄마가 우시고 계실 것 같았어요.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친정에 전화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았어요. 참자. 내일 낮에 전화하자. 그렇게 다짐하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알람 시계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6시. 부엌으로 내려가니 시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서 계셨어요. 늦었네. 6시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내려와야지. 6시에 일어나면 늦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됐고, 밥 하는 거 봐. 밥솥이 어디 있는지 알아? 네. 어제 보여주셔서 그럼 해봐. 쌀 씻어서 밥 해. 처음으로 시댁 밥을 했어요. 쌀을 씻는데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제 뒤에 서서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물 저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 밥 질어져. 물을 조금 덜어냈어요. 그 정도면 됐어. 이제 반찬 꺼내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상에 차렸어요. 시아버지가 7시에 식탁에 앉으셨어요. 시어머니도 앉으시고 남편도 앉고 시누이 셋도 앉았어요. 저만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선체로 수발 들어야지. 뭐가 필요하신지 살펴야 하잖아. 그렇게 첫 아침을 시댁 식구들 옆에 서서 보냈어요. 물 좀, 김치도, 숟가락 더러워. 바꿔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들이 번갈아 가며 시키는 걸 하느라 한 번도 앉지 못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릇도 그렇게 막 쌓으면 깨져. 조심히 해. 네. 하나하나 다 지적이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며느리, 어디가? 빨래해야지. 빨래 바구니 여기 있어. 그날부터 시작이었어요. 아침 6시 기상, 밥 짓기, 상 차리기, 수발 들기, 설거지, 빨래, 걸레질, 마당 쓸기. 점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또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방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조금만 참아. 처음이라 그래.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익숙해진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어느 날 낮에 친정에 전화했어요. 엄마, 얘야,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라며 걱정하시며 물으셨어요. 아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힘들지? 눈물이 났어요. 엄마, 나 울지 마. 엄마가 갈까? 지금 당장 갈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괜찮아. 얘야, 너 잘못 없어. 알았지?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그런 거야. 내 탓 아니야. 엄마와 통화하고 나니 조금 나아졌어요. 그렇게 버텼어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을 때 첫 명절이 찾아왔어요. 9월 중순쯤이었어요. 추석이 한 달쯤 남았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으로 부르셨어요. 며느리, 이리 와봐. 부엌에 가니 시어머니가 노트를 펼쳐놓고 계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집 추석 차례상 목록이야. 노트를 보니 빼곡하게 음식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전 5종류, 나물 7종류,
조림 3종류, 탕 2종류, 적 2종류, 그 외 과일, 떡, 술. 손으로 세어보니 23가지였어요. 어머니, 이거 다요? 당연하지. 우리 집은 대대로 차례상을 제대로 차리는 집안이야. 근데 이렇게 많이? 많긴 뭐가 많아. 다른 집은 더 하는 데도 있어. 우리 집은 기본만 하는 거야. 기본이 23가지라고요? 일주일 전부터 준비 들어가야 해. 전 부치는 연습부터 해야지. 연습요? 그럼 새댁이 처음 만드는 차례 음식인데 연습 안 하면 어떡해. 당일날 망치면 큰일 나.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추석 일주일 전부터 매일 저녁 시어머니와 함께 전 부치는 연습을 했어요. 동그랑땡, 육전, 생선전, 호박전, 버섯전. 반죽이 너무 질어. 다시 해. 불 조절을 못하네. 타잖아. 다시. 이 모양이 왜 그래? 동그랗게 해야지. 다시. 한 번 만들면 끝이 아니었어요. 만족하실 때까지 계속 다시 만들어야 했어요. 하루는 생선전을 만들 때는 손가락이 생선 가시에 찔리고 뜨거운 기름에 튀고 손이 퉁퉁 붓고 물집이 잡혔어요. 손이 왜 그래? 조심성이 없어서 그래. 약 바르고 내일 또 해야 해. 그날 밤 방에서 울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손이 왜 이래? 큰일 났네. 괜찮아. 전 부치다가 그런 거야.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안 돼. 어머니한테 말하면 안 돼. 왜? 그냥 더 혼날 것 같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근데 손 꼭 치료해. 알았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습은 계속됐어요. 추석 사흘 전부터는 나무를 다듬었어요. 시금치는 뿌리까지 깨끗이 씻어야 해. 흙 남아 있으면 큰일 나. 고사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다듬어. 칼 쓰면 안 돼. 도라지는 가늘게 찢어야 해. 굵으면 못 먹어. 손이 저려왔어요.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나무를 다듬으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잠깐 좀 쉬어도. 쉬긴 뭘 쉬어. 추석 전까지 다 해야 하는데. 계속해.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빨리 먹고 다시 해야지. 시간 없어. 저녁도 허겁지겁 먹고 또 부엌으로 갔어요.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방에 들어가면 샤워할 힘도 없었어요. 침대에 쓰러져서 그대로 잠들었죠. 그리고 드디어 추석 전날 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해. 차례 음식 준비하려면 그때부터 시작해야 해. 새벽 4시요? 그래. 차례가 아침이니 4시에 시작해야 맞추어 다 끝낼 수 있어. 알람 맞춰놔. 늦으면 안 돼.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해. 늦으면 안 돼. 계속 시계를 봤어요. 11시, 12시.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남편이 자다가 말했어요. 여보, 빨리 자. 응. 근데 잠이 안 와. 괜찮을 거야. 우리 어머니가 도와주실 거잖아.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지시만 하실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새벽 3시 5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옷을 입고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부엌불이 벌써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서 계셨어요. 왔어? 늦지 않았네. 좋아. 시작하자. 새벽 4시에 부엌에서
차례에 쓸 밥, 가족들이 먹을 밥 두 가지를 따로 지었어요. 그 다음 탕을 끓였어요. 소고기 무국, 육개장, 동그랑땡, 육전, 생선전, 호박전, 버섯전.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불 앞에 서 있으니 얼굴은 뜨겁고 등에선 땀이 줄줄 흘렀어요. 몇 시간을 서 있으니 발바닥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나물 무쳐야지. 냉장고에서 어제 삶아놓은 나물을 꺼냈어요.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숙주, 콩나물, 버섯, 애호박. 하나하나 무쳤어요. 일하면서 끊임없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세게, 이건 약하게, 이건 새콤하게. 실수라도 할까봐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차례 음식 만들면서 동시에 일반 아침 식사도 준비해야 했어요. 상을 차리고 있는데 시누이들이 일어나서 내려왔어요. 큰 시누이, 둘째 시누이, 막내 시누이. 셋 다 잠옷 차림에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어요. 모든 음식을 차례상에 올렸어요. 23가지 음식이 상 가득 차려졌어요. 시어머니가 상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그럭저럭 괜찮네. 그럭저럭이라고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현기증이 났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쓴 그릇, 냄비, 프라이팬, 도마, 칼,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니 물집 잡힌 부분이 따끔거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나는 왜 여기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지? 거실에서 온 가족이 함께 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가 차례 음식 준비했습니다. 라며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인데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눈물이 흘렀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는데 손에 묻은 세제 때문에 눈이 따끔거렸어요. 더 눈물이 났어요.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차례 음식을 먹었어요. 오늘 전 맛있네. 나물도 괜찮고 탕이 진하니 좋아. 시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새댁이 일주일 동안 연습했어요. 처음 치고 잘했죠. 그래, 잘했어. 그 칭찬 한마디에 제 노고가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해요. 내년에는 더 잘 만들어야죠. 내년에도 이걸 하라고요? 거실에서 식사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또 설거지를 했어요. 한 번도 앉지 못했어요. 한 번도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며느리 설거지 다 했어? 네, 어머니. 그럼 이제 점심 준비해야지. 12시에 점심 먹을 거야. 네, 왜 식구들 점심도 먹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시누이들이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 올케. 과일 좀 깎아줘. 또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깎았어요. 접시에 담아서 거실로 가져갔어요. 시누이들은 누운 채로 과일을 먹었어요. 오후 3시쯤 저는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겼어요. 머리는 땀으로 흐트러져 있고 옷에는 음식물이 묻어 있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나는 누구지? 24살. 6개월 전만 해도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던 여자.
지금은 땀 범벅에 헝클어진 머리에 온몸이 아픈 며느리.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 수는 없었어요. 들킬까봐. 그냥 입을 막고 조용히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누군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며느리, 거기 있어? 나와 저녁 준비해야지.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네, 금방 나갑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섰어요. 거울을 다시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저녁 준비를 했어요. 또 밥을 하고, 또 국을 끓이고, 또 반찬을 내놨어요. 저녁 식사 때도 옆에 서서 수발을 들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어요. 밤 9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어요.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며느리, 잠깐. 네, 어머니. 오늘 수고 많았어. 감사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더 잘해야 해. 알았지? 네, 그리고 설 명절도 이렇게 하는 거야. 미리 말해두는데 설이 추석보다 더 중요해. 더 신경 써야 해. 네, 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벌써 자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너무 아팠어요. 발바닥은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은 물집 잡힌 데가 쓰라렸어요. 그런데 잠이 안 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오히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명절이야?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야? 친정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 명절은 이렇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저, 동생들 다 같이 준비했어요. 엄마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했어요. 그리고 명절날 아침에는 늦잠도 자고 다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들고 그게 명절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며느리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남편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나 데리러 와줘. 동생들아, 나 너무 힘들어. 하지만 전화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첫 명절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30년 동안 반복될 지옥의 시작. 첫 추석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그의 설날이 다가왔어요. 설 일주일 전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며느리, 올해 설에는 큰딸 시집 가고 오는 처음 명절이니 우리가 접대 잘 해줘야 해. 네, 어머니. 추석 명절을 지난 후 큰 시누이는 결혼을 해서 설날이 처음 맞는 명절인 거예요. 하지만 시누이는 결혼하고 친정이 가깝다는 이유로 자주 드나들어 명절이라 손님처럼 온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말씀에 전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 순간 머릿속에 친정 생각이 스쳤어요. 나도 친정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럼 저 설날에 친정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친정 부모님께 세배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명절에 친정을 간다고? 네. 잠깐만요. 아침에 차례 다 지내고 정리까지 다 하고 나서 점심때쯤 다녀올게요. 안 돼.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을 가. 그게 말이 돼. 시집 온 여자는 시댁이 친정이야. 친정은 이제 남의 집이고. 하지만 어머니, 시누이는 명절에 친정 오시잖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시누이들은 딸이야. 딸이 명절에 친정 오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가면 손님은 누가 맞아? 일할 사람이 없잖아.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게다가 손님들 오면 누가 접대해? 네가 해야지. 친정은 명절 아닌 날 가. 알았어? 네, 어머니. 그날 밤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나도 명절에 친정 좀 갔다 오면 안 될까? 지난 추석 때도 못 갔고, 동생도 직장 때문에 먼 곳에 가서 명절 때나 만날 수 있는데, 부모님도 보고 싶어.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 성격 알잖아? 친정은 나중에 가. 언제? 친정은 2시간 거리였지만 시집살이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가기란 쉽지 않았어요. 명절 때가 아니라도 쉽게 갈 수 없었고, 명절 때는 더더군다나 못 갔고요. 설날이 됐어요.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죠. 큰 시누이가 남편과 함께 도착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아이고, 우리 딸 왔네. 잘 왔어. 하시면서 시누이를 꼭 안으시며 반기셨어요. 시누이 부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옛날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나 좀 쉴게. 오느라 힘들어. 나 좀 누울게요. 그리고 그 방에서 안 나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새로운 사위 먹을 음식을 추가로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지시하셨거든요. 큰딸이 갈비찜 좋아하니까 갈비찜 하라고요. 결국 갈비찜, 잡채, 떡갈비까지 추가로 만들었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시누이들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서 TV를 보며 먹었고요.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반찬을 더 갖다 주고 물을 따르고 흘린 국물을 닦았어요. 한 번도 앉지 못했어요. 큰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옳게. 물 좀 옳게. 김치 더. 저는 그저 네 하면서 뛰어다녔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시누이들이 시어머니랑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친정 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시댁은 명절이 진짜 힘들거든. 시어머니가 딸들을 위로했어요. 우리 딸들 고생 많다. 친정에서는 좀 쉬어. 엄마가 다 해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설거지하던 제 손이 멈췄어요. 시누이들은 친정에서 쉬는구나. 근데 나는 왜 친정도 못 가고 여기서 일만 하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설거지 물에 눈물이 떨어졌죠. 시집살이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막내 시누이였어요. 막내 시누이는 결혼을 안 했어요. 30 중반까지 집에서 계속 살았죠. 그런데 이 시누이가 진짜 공주님이었어요. 아침에 제가 7시에 밥을 차리는데 시누이는 8시 반에 일어났어요. 언니, 나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이거 말고. 지금요? 응. 나 이거 안 먹어. 김치찌개 끓여줘.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래, 며느리. 막내가 먹고 싶다는데 해줘. 전 다시 부엌에 가서 김치찌개를 끓였죠. 막내 시누이는 직장을 다녔어요. 퇴근하면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소파에 드러누워서 언니, 물 좀. 언니, 내 방 좀 치워줄래? 나 요즘 좀 바빠서. 저는 그냥 했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 몸살로 누워 있었어요. 열이 38도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막내 시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언니, 나 배고픈데 라면 끓여줘. 미안한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에이, 나 라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못 끓일 정도예요? 결국 일어나서 라면을 끓여줬어요. 어느 날은 막내 시누이가 흰옷이 물이 들었다며 언니는 빨래를 어떻게 한 거냐며 난리를 쳤지요. 색깔 옷 빨랫감을 모아두는 곳에 자기가 하얀 옷을 넣어둔 바람에 그것이 같이 빨아지며 물이 든 거였죠. 그것도 사실은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세탁기를 돌리셨는데 일일이 구분 안 하시고 돌리는 바람에 물이 든 거예요. 그런데 평소 제가 빨래를 하니 그날도 제가 빤 줄 알고 제게 옷을 들고 와서 화를 낸 거죠. 친정 엄마한테 전화로 하소연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엄마가 그러셨어요. 얘야, 참아라. 여자는 시집 가면 다 그런 거야. 내가 잘하면 언젠간 알아줄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어요. 매년 명절마다 똑같았어요. 새벽 4시 기상, 음식 준비 차례, 시누이들 접대, 친정은 못 가고, 모이면 제 마음에 생채기 내는 말들. 제 삶에서 명절은 행복이 아니라 공포였어요. 명절 한 달 전부터 불안했어요. 또 오는구나. 또 그 지옥 같은 명절 연휴. 밤에 잠을 설쳤어요. 명절 꿈을 꾸다가 깨곤 했죠. 저는 40 후반이 됐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꺾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했어요. 며느리, 왜 이렇게 느려? 예전엔 빨랐는데. 어머니, 요즘 몸이 좀. 몸이 아프면 병원 가고, 명절은 챙겨야지. 이게 며느리 도리야. 도리. 그 말이 저를 30년 동안 묶어놨어요. 한 번은 명절 준비하다가 칼에 손을 크게 베었어요. 피가 철철 흘렀죠. 어머니, 손을 다쳐서 병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뭐, 지금. 차례 준비는 어떡하고. 그냥 밴드 붙이고 해. 병원은 명절 끝나고 가. 전 상처에 밴드를 붙이고 계속 일했어요. 피가 밴드를 뚫고 나왔지만 참았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니까. 제가 49살 되던 해, 그해 설날 즈음하여 친정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셨어요. 암으로 투병하시던 차에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명절에 돌아가실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옆에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실지 확실하지도 않는데 며느리가 명절 제사는 어떡하고 친정에 가 있겠다고 하냐며 화를 내셨어요. 결국 저는 시댁 명절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신우부부랑 손님들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던 중 명절 오후에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임종도 못 보고 차도 막혀 평소 2시간 거리를 6시간 동안 가면서 차 안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했던 나의 아버지. 내가 존경했던 나의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친정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엄마, 나 아빠한테 잘해드리지도 못했어. 친정 엄마가 우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너 보고 싶어 하셨어? 명절에 한 번이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내가 시댁일 때문에 바쁜 거 아시니까 참으셨어.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 제가 30년간 명절에 한 번도 못 찾아뵈었던 우리 아빠.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시누이들 접대하느라, 친정에 못 갔던 그 모든 명절들.
공장 일하시느라 손이 거칠어지셨어도 제 손은 한 번도 거칠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아빠한테 저는 며느리 도리만 하느라 딸 노릇을 못했어요. 장례 끝나고 바로 시댁으로 돌아왔죠. 친정 엄마 혼자 두고. 그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2년 뒤 친정 엄마도 돌아가셨어요. 아빠 없이 2년을 버티시다가 결국 따라가셨어요. 엄마 장례식 때 저는 관 앞에 엎드려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딸 노릇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으며 그러셨어요. 얘야, 넌 잘못 없어. 시집살이 힘들지? 엄마는 알아. 엄마도 그랬으니까. 그게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사나. 인생의 절반을 넘게 시댁에서 며느리로만 살았어요. 딸로, 아내로, 엄마로, 그리고 나 자신으로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죠. 50세 되던 해 설날. 시어머니가 또 명절 준비를 지시했어요. 올해는 손주들도 많이 오니까 음식 푸짐하게 하라 하셨죠. 그 순간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올해는 제가 명절 음식 준비 못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30년을 했습니다. 이제는 못하겠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미쳤냐며, 명절에 며느리가 일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화를 내셨죠. 시누이들이랑 같이 하시면 되죠. 왜 저만 해야 합니까? 그건 너가 며느리니까. 저도 누군가의 딸이었어요. 그 순간 터져나온 말이었어요. 저도 친정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자란 딸이었어요. 근데 시집 와서 30년 동안 명절에 친정 한 번 못 갔어요. 시누이들은 매년 명절에 친정 오는데 저는 왜 못 갔어요? 친정 무시당하고 시누이들 시중 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어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그게 며느리 역할이야. 아니요. 그건 역할이 아니라 학대예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저를 쳐다봤어요. 내가 감히?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30년 참았는데 이제는 정말 못하겠어요. 그날 저는 짐을 쌌어요. 남편이 말렸죠. 진정하라고, 어머니께 사과하라고 했죠. 싫어. 나 친정 갈 거야. 친정이 어딨어? 장인어른 장모님도 다 돌아가셨잖아. 그래도 가. 우리 집이니까. 친정집은 이미 정리가 된 상태였지만 아직 팔리지 않아서 빈집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 빈집으로 갔어요. 텅 빈 거실에 앉아서 울었어요. 엄마, 아빠, 나왔어요. 미안해요. 너무 늦게 왔죠. 남편이 매일 전화했어요. 내가 왜 가? 당신이 며느리잖아. 나도 사람이야. 더 이상 못해. 결국 남편이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동안 고생한 거 안다고 집에 가자고 했지요. 어머니께서 많이 섭섭해 하신다고도 했어요. 당신 엄마가 섭섭해? 나는 30년 동안 억울했어. 화났어. 슬펐어. 근데 한 번도 내 감정을 말할 수 없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다며 그럼 이번 명절은 우리끼리만 보내자고
어머니께는 자기가 말한다고 했어요. 결국 쉰내떼던 해 처음으로 명절을 시댁이 아닌 곳에서 보냈어요. 시댁이 아닌 친정 어머니 아버지께선 떠났지만 친정에서 보냈습니다. 남편이랑 딱 둘이 명절 아침 늦잠을 잤어요. 9시까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날 9시에 일어났어요. 울컥했어요. 아, 이게 명절이구나. 간단하게 국 끓이고 전 몇 개 부치고 과일 깎아서 먹었어요. 남편이랑 단둘이. 그제야 남편이 사과했어요. 그동안 지켜주지 못했다고요. 30년 만에. 그해 가을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더 이상 혼자 사시기 힘들다고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시누이들이 회의를 했죠. 엄마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하지? 우리는 형편이 안 돼. 오빠가 좀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남편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요양원 자주 좀 가달라고, 자기들은 바빠서 자주 못 간다고. 전 자주 갔어요. 가서 과일도 깎아드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시다가도 어떤 날은 못 알아보셨어요. 당신은 누구요? 저 며느리예요. 며느리? 아, 그래. 그리고는 멍하니 창밖만 보셨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러셨어요. 고생했어. 미안해.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신 거예요. 나도 시집살이 했어. 너보다 더 심했어. 그래서 너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눈물이 났어요. 이분도 피해자였구나. 시집살이의 피해자가 또 다른 며느리를 괴롭힌 거였구나. 어머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아직 요양원에 계세요. 이제는 저를 완전히 못 알아보세요. 그냥 멍하니 누워 계시기만 해요. 저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가요. 손 잡아드리고 이야기해드려요. 못 알아들으셔도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남편은 가끔 당신 참 착해라고 해요.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당한 것처럼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명절이 다가오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요. 손주들이랑 밥 먹을 준비를 하면서도 문득문득 그때 생각이 나요. 친정 무시당하던 그 차례상. 시누이들 시중 들던 그 명절들. 30년간 한 번도 명절에 친정 못 간 그 억울함. 친정 부모님. 보고 싶어도 못 만나 뵈었던 그 슬픔. 이 마음은 시간이 아물게 해주지 않네요. 용서는 했어요. 시어머니를. 근데 잊혀지지는 않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머리로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그만 생각해라고 하는데 가슴이 아직도 아파요. 특히 명절만 되면. 혹시 저처럼 명절이 두려운 분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아직도 그때 일들이 생생한 분 계신가요? 혹시 저처럼 용서는 했는데 잊혀지지 않는 분 계신가요? 이제는 당신의 명절을 보내세요. 저는 이제 65이에요. 제 며느리한테는 절대로 그러지 않으려고요. 명절에 친정 먼저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해요. 연휴가 기니 여행도 계획해서 갈 만하면 우린 신경 쓰지 말고 이때 가라고 해요. 부엌일은 안 시켜요. 딸들 친정 오기 전에 며느리 친정 보냅니다. 이 악순환을 저에게서 끊으려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의 명절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인생이 단감처럼 익어가는 단감 라디오입니다.